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6단원 광복을 위한 노력에서 작은 3단원 건국을 준비하다 부분입니다. 자, 교과서 223페이지를 펴주시고 학습지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광복 이후에 건국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940년대 국내와 국외의 건국준비 활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독립운동 세력이 결집되는 과정과 한국광복군, 자, 여기서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가 되겠습니다. 이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특히 한국광복군의 활동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고요. 자, 국내와 국외에서 어떤 건국 준비가 있었는지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이 진행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로의 역량 집중, 두 번째, 한국광복군의 활동, 세 번째, 국외 건국 준비 활동, 자, 마지막으로 국내 건국 준비 활동입니다. 자, 학습지도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습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로의 역량.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힘이 집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입니다. 자, 이 1940년에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 한국 독립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 정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독립당이 조직이 되는데, 이 한국 독립당은 한국국민당과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이 세 가지의 당을 합당을 한 겁니다. 당시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여러 세력을 합해서 한국독립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35년에 결성한 정당으로 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정당이었고 그 외에도 이제 한국독립당이나 조선혁명당 자, 이런 이제 정당들이 합당을 하면서 지청천이나 조소왕 같은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로 모여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한국독립당을 이제 주도하면서 1940년대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인애국단의 활동 이후에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앞에서 배웠을 거예요. 이 중국 국민당을 따라서 임시정부가 여러 군데를 이동하다가 1940년에 충칭이라는 지역에 자리를 잡습니다. 자,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에서 만들어졌지만 상하이에서 계속 머무른 게 아니라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중국 국민당과 함께 중국 여러 곳을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32년에 항저우, 37년에 창사 이런 지역을 거쳐가지고 1940년에 충칭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리 잡은 지역이 충칭이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칭에서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고 이게 중요하죠.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정식 군대를 창설을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한국광복군을 이제 이끌었던 사령관이 지청천이라는 인물이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령관 지청천을 중심으로 하는 군대인 한국광복군이 창설이 되었다.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임시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체제를 마련하는데, 자, 이때 이 단일 지도체제인 주석체제를 이끌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그렇죠. 김구입니다. 김구. 자, 그래서 학습지 빈칸에 제일 위에는 한국독립당,
한국 독립당을 쓰시고, 자, 두 번째 빈칸에는 김구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김구가 임시정부의 중심 역할을 하는 이 주석을 맡으면서 권력을 이제 강화하고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운동에 이제 역량을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관내를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원래 따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회주의 세력이죠. 이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김원봉이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시기는 1942년쯤 돼요. 그래서 41년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확대해 나갔기 때문에 이런 일본의 어떤 침략 전쟁에 저항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세력도 임시정부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많았기 때문에 따로 활동을 하고 있던 이 김원봉 세력이 조선민족혁명당 세력이 임시정부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민족혁명당 산하에도 군대가 있었거든요. 그 군대가 조선의용대였어요. 이 조선의용대의 일부 세력, 일부 전부는 아닙니다. 이 조선의용대의 일부 세력이 어디에 편입을 하겠어요? 그렇죠. 이 한국광복군으로 편입이 되면서 한국광복군도 1942년 이후에 상당히 이제 세력이 좀 더 크게 확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원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이고, 당시 조직을 보면 여기 이제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주석 중심 체제였기 때문에 주석의 김구, 그리고 이를 보좌해주는 부주석의 김규식, 그 다음에 신익희라든지 조소왕, 김원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독립운동가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임시정부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에서도 정규 군대인 한국광복군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한국광복군의 활동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광복군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창설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충칭에서 만들어졌고요. 1940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자, 처음에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 1942년에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가 합류를 하면서 세력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처음에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중국 군사위원회의 간섭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통해서 이 군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기에는 중국의 간섭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1944년부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직접적인 지휘권을 획득해가지고 이 지휘권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을 지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활동은 이제 대일항전 활동이죠. 자,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을 했어요. 그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을 향해서 대일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에 한국광복군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합군과 합동작전을 전개하는데 여러분 학습지에 보면 학습지에는 연합과 합동작전을 전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합이 아니라 연합군입니다. 연합군과 합동작전을 전개하는데 그 대표적인 활동이 영국군대, 영국군과 연합을 한 거예요. 자, 영국군의 이제 요청을 받아들여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군대를 파견하는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944년쯤에 국내 정진군을 조직하고 여기에 중요합니다.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자, 이 국내 진공작전은 말 그대로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한반도에 이 한국광복군이 직접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국내로 진입하는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국내 진공작전은 미국 전략정보국인 OSS라고 하죠. 그러니까 OSS라고 하는 단체와
단체와 연합을 해가지고 진행된 작전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략정보국과 연합을 해서 한국 광복군이 국내에 진입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계획을 한 예상 날짜, 진입을 하는 예상 날짜는 1945년 8월 20일로 이제 계획을 다 잡고 있었는데 그 직전인 8월 15일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자, 결국에는 국내 진공작전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은 실시되기 바로 전에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는 바람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국외 건국 준비를 살펴보면 자, 국외 건국 준비에서는 첫 번째 역시 임시정부에 대한 겁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일본의 패망이 굉장히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패망하고 난 이후에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건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원칙들을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41년에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라는 것을 발표해가지고 일본이 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그 원칙을 이제 발표를 하고 정하게 되는 거죠. 자, 1941년에 발표한 건국강령에는 조소왕의 삼균주의에 기초해가지고 여러 원칙들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서 삼균주의는 조소왕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이제 발표했던 원칙이에요. 조소왕의 삼균주의. 그래서 여러분 조소왕의 삼균주의의 내용을 살펴보시려면 교과서 225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 225페이지에 삼균주의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삼균주의는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을 바탕으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평등하고 민족과 민족이 평등하고 국가와 국가가 평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도 평등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평등해야 되고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 기회도 균등하게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삼균주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자, 정치적으로 민주공화정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즉 국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공화국 형태의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균등, 정치적인 평등을 위해서 보통선거를 실시하자. 이것이 이제 새롭게 세워질 국가의 규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균등해야 되죠? 경제적으로 균등해야 되겠죠. 자, 경제적으로 균등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라든지 주요 산업을 국가가 소유함으로써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토지와 주요 산업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토지와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통해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균등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를 동시에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할 때에는 반드시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만 가지고는 모든 사람이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는 없어요. 이 교육이 무상으로 지급이 돼야만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공통적인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무상교육 실시를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건국강령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개정을 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치의 상권 분립을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담아가지고 대한민국 임시헌장, 이 헌법을 다시 개정을 하면서
다가올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국외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만이 건국을 준비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에도 국외에서 이렇게 다가올 건국을 준비하는 세력들이 이 두 세력이 더 있어요. 하나는 조선독립동맹, 사회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독립동맹과 그리고 미국에 있었던 재미한족연합회입니다. 여러분, 이 조선독립동맹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를 잠깐 볼게요. 자, 조선독립동맹의 위치를 보시면 여기 이제 충칭보다는 조금 위쪽에 있는 우리가 흔히 황하강의 북쪽이라고 하는 화북 지역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회주의 세력 중심의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연안에 자리 잡고 있던 조선독립동맹은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독립운동 단체고, 이제 해방이 다가옴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도 건국강령 같은 것들을 발표하고 해방 이후에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이 1942년에 만든 단체고 조선독립동맹입니다. 여기서 이제 건국강령을 같이 발표를 했어요. 이 건국강령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하고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사상이라든지 이념을 초월해서 만들어질 나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바라는 점이 비슷했기 때문에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 계열이고 조선독립동맹은 사회주의 계열이지만 건국강령의 내용은 이제 다가올 새롭게 만들어질 국가에 대한 염원을 담은 거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비슷하다. 그래서 사상과 상관없이 내용이 거의 비슷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국강령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일제를 타도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보통선거. 그죠?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의 수립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계열이지만 민주공화국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은 임시정부의 건국강령하고 동일합니다. 원하는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동일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남녀가 평등하고 의무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에서도 기회를 동시에 가져야 되고, 자, 토지는 농민들이 소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토지를 국유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토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건국강령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군대, 이 군대는 만들어져 가지고 대일항쟁에 이제 전개 참여를 했고, 이 조선의용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조선의용대 있죠? 조선의용대. 김원봉이 이끌었던 조선의용대가 일부 세력은 한국광복군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국광복군과 연합을 했고요. 그 일부 세력이 이 조선의용대의 일부 세력은 또 북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조선의용군을 만들어질 때 이제 같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의용군은 조선독립동맹의 이제 직속 군대이면서 조선의용대가 뒤에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또 세력이 커지는 그런 군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미한족연합회를 살펴보면 미국 지역, 미주 지역의 통합단체였고 의원금을 모금해서 임시정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인국방경비대를 조직해서 군사활동도 했고요. 외교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위치를 정리를 해보자면
자, 충칭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요. 자, 연안에 자리 잡은 사회주의 세력 단체인 조선 독립동맹이 있었어요. 자, 국외에서는 이렇게 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과 건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활동이 있었는가? 자, 국내에서는 여기 보이다시피 조선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1944년에 만들어져서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조선 건국동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선 건국동맹은 여운형이라고 하는 중도 좌파 세력입니다. 여운형은 대표적인 중도 세력이에요. 중도 중에서도 조금 이제 사회주의에 가까운 중도 좌파 세력인데, 이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944년에 결성된 게 조선 건국동맹입니다. 자, 일제 타도를 위한 대동단결,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 건설, 역시 저 앞에서 나왔던 임시정부나 조선 독립동맹과 마찬가지로 민주적인 공화국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조선 건국동맹의 목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44년에 활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일본이 이제 전쟁에서 약간 패망의 기운이 높아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선 건국 동맹이 일본과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과 협상을 해서 여러 활동들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활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건국동맹은 이제 다양한 조직을 운영을 했고, 일제와의 징용이라든지 징병, 물자 수송 등을 방해하는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국외 독립운동 세력과의 연합작전을 모색을 했지만, 이것은 크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이제 조직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분이 이제 여운형이거든요.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건국동맹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44년에 이 단체가 결성이 돼서 굉장히 큰 조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45년에 일제가 패망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조선 건국동맹하고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일제가 이제 한국에서 세력이 빠져나가는데 이 조선 건국동맹하고의 협상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에서 활동하던 해방을 맞이했을 당시에 국내에서 활동하던 가장 큰 세력, 가장 큰 단체가 조선 건국동맹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조선 독립동맹이 나왔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국내 조직은 조선 건국동맹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국제사회가 한국 독립을 위해서 약속을 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된 회담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열린 카이로 회담입니다. 1943년에 미국, 영국, 중국 이 세 나라가 모여서 회담을 연 건데, 일본에 대한 전쟁을 상호 협력하고 전후 처리,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이후에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최초로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초로 독립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회담의 결과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킬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패망을 하고 난 직후에 우리는 독립이 됐지만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시키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합의가 됐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얄타 회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얄타 회담은 미국, 영국, 소련이 참가를 했고, 전후 독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때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실제로 얄타 회담 직후에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한반도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포츠담 선언인데, 이 포츠담 선언은 미국, 영국, 중국
이제 참여한 회담입니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카이로 선언의 결정을 재확인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한국을 이제 일본이 패망함과 동시에 한국을 독립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카이로 회담의 내용을 다시 재확인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어떻게 보면 보장받은 그런 이제 회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상당히 여러 내용들을 배웠는데 특히 이제 한국 독립당 40년의 조직이 돼서 충칭에서 임시정부가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 광복군, 그죠? 한국 광복군의 이런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표한 건국강령, 이 삼균주의에 기초를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이러한 건국강령은 조선 독립동맹과도 상당한 공통점을 가진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조선 건국동맹이 만들어져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 특히 조선 건국동맹은 뒤에서도 나올 거기 때문에 나올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사회가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한 회담은 카이로 회담이고 그 이후에 이제 포츠담 선언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됐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큰 4단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때문에 현대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